할게요. 8번.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1문제밖에 못했네, 한 시간에. 자, 8번. 역시 생산 가능 구수이죠. 8번하고 7번하고 차이점은 곡선으로 출제했느냐, 직선으로 출제했느냐, 그 차이죠. 곡선으로 출제되면 기호비용은 커진다, 작아진다, 일정하다? 커진다. 직선으로 출제되면 기호비용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8번. 그림은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와 쌀의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 생산 가능 곡선이다.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가번하고 나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가번보다 나번이 자동차 생산성이 더 높아진 거죠. 쌀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자동차 생산에서 아마 이노베이션이 단행이 된 것 같아요. 기술 혁신이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다는 나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바람직한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린 거 찾읍시다. 1번 D점에서 쌀 생산량, 취대 생산량 D점에서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한다. 맞죠?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인 점들입니다. 최대 만족을 주는 점들이기 때문에 D점은 최대의 만족을 주니까 자원 낭비가 없죠. 1번 맞아요. 2번 B점은 A점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B점은 A점보다 맞죠? A점은 생산 가능 곡선 안에 있잖아요. 이건 비효율적인 생산이죠.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은 효율적인 생산이고요.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있는 점은 어때요? 이건 생산 불가능한 점입니다. 2번도 맞고 3번 가의 B점에서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C점보다 작다. 그렇죠? 쌀의 생산량은 B보다 C에서 쌀 생산량을 더 늘린다는 얘기죠. 그럼 쌀 생산량 늘릴 때 그 기회비용은 커진다고 그랬어요?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비용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으면 정답 4번하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공부거리로 4번 확인합니다. 가의 C점에서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나의 2점보다 작다. 이번에는 자동차의 기회비용이니까 기울기를 볼 때 자동차 생산량 여기를 밑변으로 봐야 돼요. 여기가 자동차죠? 이걸 밑변으로 해가지고 기울기가 요것과 이게 C점이고요. 2점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가 땅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 미끄럼틀이 급해요? 요 미끄럼틀이 급해요? 이 미끄럼틀이 급한 거잖아요. 이게 기회비용이 큰 거죠. C가 기회비용이 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4번은. 4번은 반대로 돼서 틀렸고. 9번 문제. 그림은 갑국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옳은 설명을 고르래. 변화 전이 점선, 변화 후가 실선인데 쌀은 생산성이 줄어들었고 생산이 퇴보했고 자동차는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1번 변화 전에는 A점보다 B점에서 쌀 생산의 기여비용이 작다. 땡. 이게 지금 직선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작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기회비용이 작은 경우는요, 규모의 경제 때인데 이거 거의 없다니까요. 어느 하나를 더 생산할 때 반드시 기회비용은 커지거나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변화 후에는 C점보다 D점이 효율적인 생산. C점이나 D점이나 변화 후에 생산 가능 곡선상이 점이죠. 그러니까 효율성은 똑같은 거야. 효율성은 똑같은 거예요. C점이나 D점이나 변화 후에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똑같다. 2번도 틀렸고 3번 두 생산 가능 곡선 모두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낸다. 정답. 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기회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원이 무궁무진한 자유제라면 기회비용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4번 공부거리.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 후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했다. 자, 자동차니까 기울기를 보세요. 변화 전보다 변화 후에 완만해졌죠? 그럼 기울기가 완만해졌으니까 작아진 거죠. 다시.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단위당 기회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게 변화 전이고 이게 변화 후란 말이에요. 자, 이제 자동차의 하나당 단위당 기회비용은 여기가 10, 여기가 20, 여기가 10, 여기가 2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변화 전하고 변화 후를 한번 해보세요. 변화 전은 10분의 20. 이 앞에는 뭐가 와야 돼? 여기 쌀이죠? 쌀 2개가 기회비용이죠? 변화 후에는 쌀 몇 개? 변화 후니까 예분의 예죠?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쌀로 해볼까? 쌀의 단위당 기회비용은 전, 자동차 몇 개? 전이니까 이거죠? 20분의 10. 후, 자동차 몇 개? 10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그죠? 기회비용. 4번도 틀린 거죠. 10번으로 갑니다. 그림 가와 나는 동일한 양의 자원을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XJ와 YJ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가는 직선으로 표시됐고 나는 곡선으로 표시됐는데 원점에서 멀어진 것이 가번보다는 나번이 많죠. 그러니까 나번이 더 효율적인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설명 골라봅시다. X제 한 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즉 단위당 기회비용은 R점보다 Q점에서 더 크다. Q점에서는 1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Q점이잖아요. Q. 근데 이게 가고 이게 가고 나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R이죠. 그럼 Q점에서의 이 쌀인가? XJ. XJ Q점에서의 단위당 기회비용은 예분의 예잖아요. 다 똑같죠. 여기에서나 다 똑같아요. 예분의 예. 근데 얘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울기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예분의 예라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 점도 이게 지금 곡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접선. 이렇게 접선이. 네?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근데 이거 기울기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훨씬 더 기울기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Q가 더 큰 겁니다. Q점에서 더 크다. 망대? 정답이네. 표정이 왜 그래요? X제도 100, Y제도 100이면 네. 기회비용을 저희 구할 때 100더 100이면 1로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R점이잖아요. R점. R점도 100.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야 돼요. 이게 직선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직선이면 기회비용은 항상 일정하죠. 이게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기울기 1이니까 어느 점에서든지
동일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곡선이죠.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x제의 기울기는 어디가 커요? 이게 접선은 이게 기울기고 이게 접선은 이게 기울기잖아. 이 접선은 기울기가 가니까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져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그려봐.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거보다 밑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수평선이라면 접선의 길이가 0인 것이고 이거보다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얘보다는 작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 직선과 곡선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공부거리입니다. 가의 경우 x제 한 단위 추가 비용의 기후비용은 점차 증가한다. 땡. 나가 그러죠. 가는 일정합니다. 직선이니까 일정합니다.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을까요? 나의 경우 y제의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y제 생산의 기후비용은 점차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해야 돼요. 곡선이니까 증가한다. 4번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낮아요. 왜? 원점에서 가깝잖아. 직선이 곡선보다 원점에서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 11번 그림은 x제와 y제만을 생산하는 갑을병국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갑을병 중에 병국이 가장 생산성이 높고 갑국이 가장 생산성이 낮네요. 1번 세 나라 모두 A점을 생산할 수 있다 맞나요? 땡. 갑국은 생산 못하잖아요. A점은 을국과 병국은 생산이 가능한데 갑국은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생산 불가능합니다. 2번 Y제 최대 생산량은 병국이 각국보다 많다. 병국이 각국보다 많다. Y제 최대 생산량, X제 최대 생산량, 갑을병 모두 똑같아요. X제건 Y제건 최대 생산량은 갑을병국 모두 똑같다고 그래프에 나와 있고 3번 병국에게는 효율적이지만 을국에게는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존재합니까? 생산 불가능한 점은 존재하지만 비효율적인 생산점은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보다 밖에 있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생산 가능 곡선보다 안에 있으면 비효율적인 생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볼 거 없이 4번 정답하고 다음 문제로 가면 되는데 공부거리를 확인합니다. X제로 수준보다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한 기후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갑국은 일정할 텐데 을국은 어때요? 꺾어졌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갑국은 조금 을국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작죠. 이해됐나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야지 말로만 하니까 바로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지금 갑국과 을국만 비교하면 됩니다. 갑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점에서 생산량을 늘릴 때 이 기울기만큼 줄어드는 거죠. 기후비용. 그런데 을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졌다가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X제에 대한 단위당 기후비용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급해진 것이니까 이게 갑국이고 이게 을국이잖아요. 갑국이 작고 을국이 크잖아요. 이 기울기가 따져세요.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를 따져보세요. 어느 게 기울기가 급해요?
을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4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 가능 곡선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다음 12번 문제. 그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기억에 들어가야 할 건 경제 문제의 발생의 원인이니까 희소성의 원칙이겠죠. 희소성.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세 가지 나와 있죠. What, how, for whom. 그 다음에 해결 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 여기에서 이제 경제 체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효율성을 강조하는 건 자본주의 경제 체제. 형평성을 강조하는 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니까 시장 경제 체제와 결합이 되고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 경제 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옳지 않은 것 찾아야 됩니다. 1번.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비싼 것은 희소성 때문이다. 맞죠? 근데 희소성과 더불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단위당 효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더 있을 때 하고 다이아몬드 한 방울 더 있을 때 하고 그 만족감의 증가분이 전혀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 한 방울 주면 여러분은 전혀 만족감 증가하지 않지만 물 한 방울 떨어지는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한 방 하나씩 주면 여러분 오늘 흥분해가지고 수업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당 얻는 효용, 이걸 한계 효용이라고 하거든요. 한계 효용.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물은 0에 가깝고 다이아몬드는 엄청 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원래 우리 물 없이는 못 살지만 다이아몬드 없이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사용 가치는 큰데 교환 가치는 작은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는 별것 없는데 교환 가치가 크단 말이에요. 이걸 아담 스미스는 해결 못하고 가치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가치의 역설을 해결하게 된 게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한계 효용의 개념이라고요. 물 한 방울 하나 더 있을 때보다 다이아몬드 하나 더 있을 때의 만족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일단 다이아몬드가 희소하고 그 다음에 한계 효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인가 도로를 건설할 것인가. 이건 what의 문제죠. what. 무엇을 만들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번 맞네. 2번도 맞아요.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3번. 기업이 사원수를 들 것인지 공장 자동화 설비를 들 것인지 손으로 만들 것인지 기계로 만들 것인지 이건 how의 문제죠. how. 생산 방법의 문제니까 디귿.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 치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4번. 주말 여가 시간에 낚시를 포기하고 등산을, 낚시할 것이냐, 등산할 것이냐, 이건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문제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가 시간,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낚시할 것이냐, 등산할 것이냐, 이것은 생산, 분배, 소비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가 시간에 낚시하고 등산 가건, 등산 가지 않고 낚시를 가건, 이건 둘 다 소비 측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생활로 볼 수도 없고, 리을, 즉, 리을이 뭐야? 생산물의 분배 문제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시험 문제에서 제가 이런 걸 봤어요. 다음 주 경제 활동이 아닌 걸 고르라 그러는데, 정답으로 나온 게 이거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다. 이게 정답이더라고.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하고 세배를 받는 것은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생산활동도 아니고 분배활동도 아니고 이건 소비활동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 관습적인 문화생활인 것이지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도 하면 조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경제생활, 경제활동이 되려면 생산이나 분배나 소비지출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경제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그림은 경제체제를 분류한 건데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이건 공부거리로 좋은 문제죠.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 즉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개인에게 생산수단, 즉 토지라든가 공장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소유하도록 하면 그게 뭐예요?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가번은 자본주의, 나번은 사회주의. 경제 문제 해결 주체가 시장이면 이게 시장경제체제, 정부면 계획경제체제예요. 그러니까 가는 항상 다랑 같이 다녀요.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같이 다니고요. 나는 항상 라랑 같이 다녀요.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 경제랑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가와 다가 결합한 국가보다, 가와 다가 결합한 국가가 남한, 나와 라가 결합한 국가, 북한. 북한에서 경제적 유인이 더 크다, 땡. 남한이, 즉, 시장 경제가 경제적 유인이 훨씬 큽니다. 2번. 자, 지금 1번은 거꾸로 되어 있고요. 2번. 다에서, 시장 경제에서 정부는 국방, 경찰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를 생산한다. 맞죠? 시장 경제라고 해서 공공재까지도 시장에서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2번 받고. 자, 3, 4번 공부거리. 라에서 계획 경제에서 자원을 배분할 때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아니라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더 강조하고요. 4번. 다에서 시장 경제보다 라. 계획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 땡. 보이지 않는 손 하면 시장 경제입니다. 14번. 그림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업자본주의. 이게 절대국가의 중상주의죠. 절대국가의 중상주의 정책이 이제 자본주의의 발악이라고 표현합니다. C에서 이제 막 싹이 돋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절대국가의 중상주의 정책은 문제점이 있죠. 그 절대 군주가 수출은 장려하면서 수입은 억제해가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스미스잖아요. 내버려 둬라. 자유 방임하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때 개인의 부가 커지고 개인의 부가 모아져서 국가의 부가 커지는 것이 이게 국부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절대국가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아담 스미스의 자유 방임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이 산업자본주의가 팽창하다 보니까 즉 자유방임이 팽창하다 보니까 독점자본이 생기죠. 이 독점자본 때문에 세계 대공황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어요? 케인즈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담 스미스는요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리고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만들면 다 팔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강조했어요? 공급을 강조했어요? 공급을 강조했다고. 그런데 왕창 만들었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게 세계 대공황이잖아. 그래서 이제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수요를 강조한 학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유효 수요를 강조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케인즈라고. 케인즈.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니은번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과 더불어 등장한 산업자본주의고 이 산업자본주의가 이제 독점자본주의로 팽창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중요하다.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맞는 거 골라볼게요. 1번. 기역의 시기에는, 즉, 절대왕정기죠. 절대왕정기에는 개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이건 아담 스미스 얘기죠. 아담 스미스는 개인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내버려 둬라. 그러면 개인의 부가 늘어나고 이것이 합쳐지면 국가의 부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건 기역의 시기가 아니라 니은의 시기로 바꿔야겠죠. 아담 스미스의 시기고요.
1번 땡. 2번. 니은의 시기, 아담 스미스 시기, 즉 자유방임 시기, 산업혁명 시기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취소하고자 했다. 냅둬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자유방임이니까 정부의 간섭을 취소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국가 형태를 우리는 야경이라고 표현하죠. 전역만 지켜주면 돼. 국가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 치안과 국방만 국가가 책임져. 이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정부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니은 아담 스미스 시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세계 대공황은 디귿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아니라 니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었죠. 오히려 디귿은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4번. 니을 시기에는, 즉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시기에는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수요보다 공급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땡! 아담 스미스는 공급을 중시했어요. 왜? 그 당시는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막 넘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만들면 다 팔렸다니까요. 그래서 만드는 게 급했다고. 근데 이제 만들었는데 안 팔리니까 이제 세계 대공황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유효수요다.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4번 거꾸로 돼 있죠. 넘어갑니다. 이제 2단원입니다. 2단원. 우리 1단원에서 출제되면 한 문제 나옵니다. 1단원에서 경제 5문제 나오니까 출제 뜬다면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수능이라면 20문제 내니까 1단원에서 반드시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우리는 5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절대평가 시험이라면, 그러니까 6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 이런 시험이라면 내가 찍어드릴 수가 있어요. 요것만 공부하면 누구나 60점 이상 나오면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치르는 시험은 이게 상대평가거든요.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1점이라도 더 얻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넓게, 그리고 깊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것을 넓게 공부한다면 그게 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딱딱 찝어가지고 이것만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어디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출제 포인트는 다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1단원에 대한 출제 포인트가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 한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갈게요. 2단원은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 주체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우리 2단원에서는 이것만 공부해요. 이것은 저 뒤에 4단원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럼 2단원에서 첫 번째 공부할 게 가계, 소비 활동이 주체죠. 소비 주체. 기업, 생산 주체죠. 정부, 소비와 생산의 공동 주체이면서 국가 경제의 주체죠. 국가 경제를 재정이라고 하잖아요. 재정 주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합리적 소비는 뭘까? 그럼 뭐라고 해요? 효용, 즉 만족의 극대화겠죠? 만족 극대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소득이죠. 근데 소득은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한다고. 그러니까 소비는 현재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고요. 저축은 장래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소득은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고정돼 있어요. 일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려면, 즉 현재의 만족을 늘리려면 장래의 만족을 희생해야 돼요. 이 장래의 만족을 희생해야 현재의 만족을 얻는 거죠. 그 희생된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이 무한대라면 걱정이 안 돼요. 소비하고 싶으면 하고 저축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우리의 소득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현재의 만족을 중시하는 사람은 팡팡 쓰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뭐 저축하냐. 팍팍 쓰면 됩니다. 지구는 영원할 거야. 노년이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만족을 좀 줄이면서 저축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양별을 소비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양별을 소비로 나눠주면 이런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소비 성향. 얘를 저축 성향이라고.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커지면 저축 성향은 작아지는 거예요. 소비 성향이 작아지면 저축 성향이 커지는 거예요. 왜? 소득이 일정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소득이 항상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장기간을 놓고 보면 우리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일정 기간, 1년만 놓고 보면 소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단기를 놓고 보면 소득은 일정하지만 장기를 놓고 보면 소득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얘는 어떻게 될까? 소득이 증가할 때 얘는 어떻게 될까?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얘는 커져요. 뭐 말하다 잊어버렸네.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 성향은 작아지고 소득이 증가할 때 저축 성향은 커집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시험에서는 나왔어요. 옛날 그 공무원 임명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빠졌기 때문에 출제되지는 않을 거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일 마지막 단원 6단원에서 또 한 번 나와요. 6단원에서 금융생활과 경제활동, 경제생활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소개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죠.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미덕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건 악덕이라고. 왜 사회적으로 악덕일까요? 저축만 해봐. 그럼 소비를 안 하잖아. 소비 안 하니까 생산도 안 돼요. 생산 안 되니까 실업이 발생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소비와 적당한 저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을 구성하는 게 이제 경상적인 소득이냐, 비경상적인 소득이냐. 구분할 줄 알죠? 공부했고. 이 소비도, 소비 지출도 소비 지출과 비교할 것으로 비소비 지출도 있었잖아요. 뭐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지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구분할 줄 알면 되고. 그래서 이 소비, 가계 소비에 대해서는 별로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에서 오히려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합리적인 생산은 뭐예요? 이윤 극대화겠죠. 이때 이윤은 총 이윤인데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털어내면 이게 총 이윤이 되는데 이게 극대화돼야겠죠. 총이. 그래서 총 수입을 계산하고 총 비용을 계산할 줄 아는가. 그리고 얘에서 얘를 털어내면 얘가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수능에서는 눈에 띄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험은 5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지만 대비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 셋 중에는 우리 시험에서 여기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재정. 재정 문제는 결국 얘하고 얘 문제죠. 세입과 세출 문제잖아요. 그죠?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조세라고.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라져요. 세출은 이제 정부의 지출이잖아요.
정부의 지출. 이 세출 쪽에서는 그걸로 시험문이 될 게 없고, 세입 쪽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거 가지고 출제돼요. 조세. 이 조세는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 직접세와 간접세죠. 우리 이미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이걸 누진 직접세라고 표현하고, 간접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죠. 비례세라고 표현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간접세는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거. 이건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 정도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니까 다 공부해야겠지만 여러분은 여기에다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재정 쪽에. 자, 이제 문제로 갈게요. 자, 가계에 관한 문제 1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계의 소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죠? 소비가 이루어지면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나친 소비를 하거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소비. 여러분, 비합리적인 소비 우리 세 가지 정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였더라? 밴드웨건, 편승 효과, 스노 이펙트, 백로 효과, 그 다음에 베블렌 이펙트. 베블렌 효과는 과시 효과. 자, 이러한 비합리적인 소비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저축 또한 마찬가지다. 적정 수준의 저축은 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왜? 이 저축이 투자로 이어져서 투자가 활발해질 테니까. 근데 과도한 저축은 오히려 소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1번. 기억은, 자, 소비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 적절한 소비가 상품 판매와 생산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2번. 니은, 비합리적 소비의 사례로 과시 소비나 충동 소비를 들 수 있다. 맞죠? 이거 지양해야 할 소비죠. 2번도 맞고. 3번. 디귿. 나라 경제의 부담. 비합리적 소비가 오히려 나라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경우인데, 이 사례로 자원의 낭비 맞고요. 위치의 감소 땡. 오히려 위치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자원 낭비나 위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3번이 틀렸네요. 위치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니을의 사례로, 니을이 뭐냐면 저축의 긍정적인 영향. 니을의 사례로 경제성장 잠재력의 확충. 다시 말해서 이 저축은 언제든지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음의 사례. 저축의 부정적인 영향은 소비 위축 맞잖아요. 그래서 3번만 틀려서 정답입니다. 2번. 그림은 어느 가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경제활동 흐름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세 사람이 살고 있네요. 가는 임금을 아버지가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점선이 화폐의 흐름이고, 실선, 그럼 기억은 뭐예요? 노동이겠지, 노동. 그러면 가는 경제 주체 중에 기업이 되겠네요. 가는 경제 주체 중에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그러면? 정부라고 해야겠죠, 정부. 그 다음에 아들 병은 서점에서 책을 사고 돈을 주죠. 니은은 이건 소비 지출이죠. 니은은 소비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아버지 값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죠. 노동의 공급자고, 수요자는 즉 기업입니다. 기업. 그 다음에 기업은, 즉, 아버지가 제공하는 노동은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아들 병이 책을 사고 돈을 주는 건데,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소비 지출로 봐야 됩니다. 투자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죠.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요. 즉 기업은 이윤 극대화 추구.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죠? 넘어갑니다. 3번. 밑줄 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재화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는 그 재화를 구입하려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남이 사니까 살 수도 있고 남이 사니까 안 살 수도 있죠. 남이 사니까 나도 사 하면 이게 밴드웨건 이펙트죠. 편승 효과고 남이 사니까 나는 안 사. 이건 스노우 이펙트, 즉 백로 효과겠죠. 예를 들어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할 경우 어떤 소비자의 수요량도 이에 영향을 받아 증가한다면 이건 편승 효과죠. 편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 이 경우 특정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수요량은 가격 하락 이후에 다른 소비자의 수요량 증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싸니까 많이 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사니까 나도 덩달아 사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바람직한 소비 아니죠? 비합리적인 소비죠. 비합리적인 소비입니다. 자, 이제 맞는 걸 골라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낮춘다. 어라?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 가격 탄력성이 뭐예요? 수요의 이 가격은 주로 생략을 하는데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수요량 변동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편승 효과죠. 근데 지금 가격 변동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수요량 변동률은 커지겠죠. 편승 효과니까. 그러니까 얘를 모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가격 변동률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때요? 가격 변동률이 고정되어 있다면 수요량 변동률이 커졌으니까 가격 탄력성도 커지겠지. 그러죠? 근데 이 지금 제시된 제시문에 이런 얘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다라고요, 정답에. 맞는 거죠. 알 수 없어. 2번. 유행하는 상품은 속에서 나타난다. 정답이죠. 남이 사니까 나도 덩달아 사는 이유가 뭐야? 이게 유행이니까, 한때 유행이니까. 2번 정답.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게 한 소비. 이건 베블렌 효과죠. 베블렌 이펙트고요. 보완제 가격의 상승과 동일한 시장 변화를 그렇게, 보완제니까. 보완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대체제 가격 상승과 동일한 시장 변화를 발생한다. 이렇게 맞겠지. 지금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보완제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 감소하는 것이고, 대체제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승 효과는 대체제 가격 상승과 동일한 시장 변화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기업으로 갑니다. 수능을 보면 가계보다 기업 쪽에서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아요. 수능.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기업보다는 재정 쪽에서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이해하시고 4번 문제. 표는 어느 기업의 땡땡 재화의 판매량에 따른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을 나타낸다. 4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한 판단을 오른 것은, 여러분 시험장에서요,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머릿속이 노련해질까 새카매질까? 머릿속이 멍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C테크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제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이 순서로 다 풀면 큰일 난다니까. 순서로 다 풀면 C테크에서 깨져요. 이런 문제 딱 보면 이거 분명히 1분 늦게 걸린다고. 우리 시험은 한 문제 평균 1분입니다. 그러니까 1분 미만으로 걸린 문제부터 쫙 풀라고. 그러면 이제 몇 개 남는다고. 그게 1분 넘게 걸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 아이, 마지막 한두 문제 못 풀어갖고 찍었어. 이거 시간 관리 못한 거예요. 그럼 합격 확률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시간 관리 잘하는 분은요, 문제 다 풀고 검토하고도 시간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 100% 합니다. 시험 딱 끝났을 때
검토까지 다 끝내고 펜 딱 놓고 있는데 시간이 남아있는 거야. 그 사람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이론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이 문제 푸는 테크닉이 부족하면 시간에서 깨진다니까요. 시간만 넉넉히 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1분 안에 평균 한 문제씩 다 풀어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4번 문제 딱 부딪히는 순간 하늘이 또 허락죠. 그러면서 또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남들 다 푸는데 나만 못 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 순간에 위축이 돼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테크닉 중요합니다. 요령 중요합니다. 자, 일단 표를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험에서 분명히 1분 넘게 걸리는 문제 두세 문제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제 그 문제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자, 판매량이 6개까지 있고요. 평균 수입 10,000원이네요. 그럼 평균이란 말 나오면 바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당 하나 팔면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하나당 수입. 평균 비용이니까 평균 하나당 하나 만드는 데들은 비용이에요. 평균 수입이 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6만원이라는 얘기죠. 이 물건 가격이 하나 6만원이니까 하나 팔 때마다 6만원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격이 6만원인 거예요. 평균 비용 줄어드네. 또 단위가 만원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평균 비용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평균 비용은 반드시 무슨 자요? 유자형이야. 그러니까 평균 비용은 줄었다 늘어난다고.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빠진 거지만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분명히 이게 줄었다 늘어날 거라고. 6만원, 4만원, 1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이야. 평균 비용은 항상 U자형이에요. U자형.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기업의 이윤극대라고 그랬죠? 기업의 이윤이 극대가 돼야 되는데 이때 이윤은 순이윤이에요? 총이윤이에요? 총이윤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총이윤을. 그러면 총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털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당 수입에다가 뭘 곱하면 돼? 자, 판매량을 곱하면 이게 총수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총수입이에요. 이게 총수입이에요. 그럼 총비용은 하나당 비용에다가 생산량 곱하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을 때는요. 만드는 대로 다 팔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판매량이나 생산량이랑 같은 시장이야. 우리가 치르는 시장은 전부 만드는 대로 다 팔리는 시장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총비용은 육 7이 얼마죠? 9단을 잊어버렸어. 이게 총 비용이죠. 그럼 이제 총 이윤이 나오죠. 얘에서 얘 빼봐. 얘에서 얘 빼봐.
그래서 이만큼만 생산해야 이윤이 극대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4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 4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 이걸 묻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대,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생산량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왜 줄여야 돼? 이윤이 많아지니까 줄여야겠지. 자, 1번. 이윤은 판매량이 1개 또는 5개일 때 극대다. 땡. 1개 또는 5개일 때는 이윤은 빵이야, 빵. 1번 땡. 2번.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높음으로 판매량을 늘려야 된다.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이 잣대가 아니라니까요. 그 잣대는 뭐다? 총 수입과 총 비용의 차이, 총 이윤이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총 이윤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평균 수입이나 평균 비용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3번도 볼 필요도 없고. 평균 수입, 평균 비용은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네. 판매량을 3개를 줄일 경우 이윤이 증가함으로 판매량을 줄여야 된다. 정답이죠.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이윤 극대입니다. 이때 이윤은 총이윤이란 말이에요. 그럼 총이윤은 어떻게 계산된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털어내면 돼요. 넘어갈게요. 5번,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5번부터.